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14의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GD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GD와 같은 수준의 탁월함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14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의 그 원만한 처리, 그리고 고객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일 처리를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그리고 또 회생파산, 국제적인 도산 절차에서 탁월함을 주는 법무법인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루델리오 이야기를 먼저 하겠는데요. 먼저 하루델리오와 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준호의 FTX 채권 회수와 관련된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작성한 서류 의견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루인베스트 서비스와 델리 서비스의 피해자들이 예치한 지금 피해 구제와 관련된 식판 위험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방준호의 FTX 파산 채권을 오로지 하루델리오라든지 하여튼 방준호의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인베스터 델리오 피해자들은 운용을 맡긴 가상자산의 운용을 맡긴 방준호가 FTX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산을 운용을 했는데 FTX 파산으로 방준호가 FTX로부터 약 1억 6천만 불 당시에 파산 당시 계정의 가치를 1억 6천만 불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그 가상자산, 방준호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은 사실을 대부분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FTT라는 FTX의 가상자산은 사실상 영원에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이 그 당시의 가치로 봤을 때 1억 6천만 불이라고 돼서 전체 파산 재단에서 1억 6천만 불 상당의 그 계정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방준호에게 오로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과 2022년 11월 14일 FTX와 그리고 관계사 알라메다 리서치라든지 기타 FTX가 가지고 있던 많은 회사에 대해서 미국 파산법상 챕터 11 파산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산 이후에도 지금 미국의 파산법상으로는 채권자 이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 채권자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명철, 최지용, 에임드, 모자익이라는 거액 개인 채권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한 것처럼 가상자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괜찮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형사상 어떤 고소 그리고 소재기는 하지 않은 상태. 그런 방준호가 2023년 1월 18일 자신의 파산 채권을 파나마 법인의 렘마 테크놀로지스라는 법인으로 양도합니다. 제가 방준호의 접견을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렘마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구글 검색을 통한 실질을 살펴봤더니 렘마 테크놀로지스는 대주주가 방준호 거의 1인 회사이고 방준호가 대표이사며 자산은 오롯이 이 방준호가 가진 파산 채권 외에는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이고 실질이 없다는 것은 방준호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준호는 FTX 파산 당시에 방준호도 마찬가지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체 방준호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자산을 사실상 본인의 그 뭐 단독 회사, 1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넷마 테크놀로지에 넘기는 것은 파산법상 그리고 민사법상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준호 계정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 이것을 다시 무효화시켜서 방준호 계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이제 FTX 파산 이후에 23년 6월 13일 날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가 어, 방준호의 문제로 출금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인베스트 서비스에 가입한 지금 저 수익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하루인베스트를 해서 가상자산을 뺄 수가 없게 됐고요. 바로 하루 다음 날 델리오가 마찬가지 이유로 출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23년도 11월 1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이에 방준호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서 저기 이명철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상태에 대해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상자산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까지 징역 10년형이 확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형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방준호는 지금 출금 중단 이후로 사실상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 이제 파산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스발바르 홀딩스와 파산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양도 계약은 자신의 파산채권 매각을 위해서 아마 엑스클레임이라는 경매 사이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매각 의뢰를 하면 경매 방식에 의해서 최고가가 결정이 되고 이 최고가가 결정된 사람과 팔겠다라고 하면 최종 음, 양도 확약을 하면 아마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확약이 된 이후에도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가상자산을 이제 스발바르 홀딩스에 넘기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는 지금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음, 약 5천만 불 이런 게 약간 30, 그 당시 가치에 달러에 35,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2022년 양도 당시 기준 35%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 이 양도 확약 이후 추가적인 절차는 없었고 양도 대금 수수도 당연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채권 양도가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방준호가 자신이 운용한 자산이 방준호의 소유라고 인정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하루 방준호의 채권자들이
신탁한 자산으로 판치권이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명철 등은 FTX 파산 법원에 자신의 소유로서 실수로 대리인으로 KYC를 했는데 자신이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그 방준호 명의로 제출된 청구 증명 렘마의 명의를 자신들이 선임한 베너블 LLP 약그 2021년 기준 매출액은 7억 1천만 달러 정도 큰 로펌입니다. 1조 원 정도 되는 로펌인데 박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동부 표준시 그러니까 2025년 2월 27일 열세 심리가 예정되고 있고 이제 기간은 2025년 2월 7일까지였는데 이미 그 지금 이의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FTX 파산재단은 방준호의 그 자산을 이제 실권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늘리고 있고 파산 관계인이 추가적인 보수를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이명철 중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별첨하게 하겠습니다. 번역본은 인공지능의 번역이고요. 그 방준호가 수감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KYC를 하기 어렵고 이 기간 안에 청구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당을 보류하고 다시 KYC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최종 KYC 기간은 2025년 3월 시작하여 2025년 6월 2일까지로 되어 있고 위 기간이 종료되면 어, 채권 신고를 추가로 할 수 없고 실권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철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큰 로펌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쓰고 있는데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한국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러한 파산 채권의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장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신탁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이제 달러로도 바꾸고 USD를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종적인 어떤 그 양도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명철 등의 채권자들의 그 어떤 동의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준호의 채권자들은 그 지금 신탁 채권자이지 일반적인 그런 파산 채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도 마찬가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 파산관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그 방준호가 뭐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거래 행위가 있었을 텐데
그 거래 행위에 대한 미지급 상거래 채권에 대한 미지금이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보다 우선해서 이 가상자산을 반환해갈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방준호가 1월 18일경 랜만에 대해서 파산채권을 양도했는데, 이 양도 행위가 파산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랜마의 양도한 채권을 다시 스발바로 재양도한 것이 파산법상 인정 가능한지, 스발바르의 양도 대금을 미지급하고 이제 추가증한 것이 한 미지급한 것으로 미행 깡무계약이라는 파산법상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방준호와 랜마의 파산 관계인이 이행거절 할 수 있는 그리고 출금 정지한 이후에 랜마 채권 양도를 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스발바르와 그 랜마에 대한 소재기와 그리고 그 이에 대해서 파산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위 소송에서 스발바르가 승소할 경우 랜마 실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진호와 랜마의 한국에서의 파산 사건의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명철 주장에 따라서 이제 그 잔존 가산 주장과 같이 신탁 이명철 등을 신탁 채권자라고 인정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탁 채권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방진호의 그 가상자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명철 등에게만 처분 권한이 있고 그 방진호는 이를 대리할 권한만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 가능한 법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 로집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심리 결과 이명철 등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법원 명령에 따라서 청구 증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루이베스 관계사라든지 이형수, 박수홍, 송홍문이 마찬가지로 방준호가 대리인한 전제로 어, 이명철과 동일한 채권 신고, 청구 증명 수정 요청 KYC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인포테크의 경우, 밸류의 경우
어, 방준호의 프라임 인포테크를 통해서 방준호에게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지금 가상자산 투자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 대여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되는 채권 역시 임명철과 동일한 성질의 신탁채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준호에 대한 파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밸류 크라운 인포테크도 하루인베스트 임명 원칙적으로는 임명철 등과 동일한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크라움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파산이 필요합니다. 후발바르는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방준호 자산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무관한 자로 자산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청구 중요 수정에 대해서 하루인베스터 델리오가 동의가 없이 지금 이명철 등에서 약 뭐 8천만 불 정도, 당시 기준 8천만 불 정도의 가상자산은 지금 이명철 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뭐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이명철 등이 않는 경우에는 되게 더 문제가 큽니다. 후발바르의 주장이 인정되어 후발바르에서 자산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해 하고, 더욱 강한 법적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남은 어떤 법적 주장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주장은 로집사가 하는 화산법상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은 예를 들면 화산법 주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미이행 땅목 계약으로 이행 거절을 하는, 그리고 뭐 이제 부인 대상 행위 혹은 사행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판단되고, 이를 로집사가 하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음, 지금 법무법인 로집사는 아래 같은 채권을 근거로 하루 매니지먼트, 유나이티드 등을 대위해서 방준호와 렌마를 상대로 파산 신청하고 있습니다. 방준호에 대해서는 3월경 신문기로 예정돼 있고, 렌마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방준호가 파산 측은 양도한 혈육에 대해서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em마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 대위 요건과 어, lemma 법인격의 의무이며 파산이 부각되었고요. 이를 조정해서 2월 중에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렘마, 이 렘마에 대해서 법인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방준호가 렘마의 파산채권 양도한 효력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뭐 판단이 없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준호 렘마에 대해서 서울해상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되는 경우 어, FTX 파산 채권인지에 대해서 여러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저희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로집사는 방준호 랜마 파산 선고 이후에 사법공조를 통해서 델라웨어 파산법원 파산관제인 존 레이 그 다음에 지금 스발바르와 랜마 테크놀로지 사이에 소송이 되고 있는 뉴욕주 법원 스발바르 홀딩스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실을 랜마 테크놀로지의 노대응으로 뉴욕주 법원에 대한 어떤 그 사건 진행을 좀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 뉴욕주 법원에 대해서는 그 방준호와 랜마의 파산이 이루어지면 랜마의 파산 선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위 소송은 한국에서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방준호 지금 소송 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랜마 방준호 파산 선고가 서울해상법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스발바르는 여기에서 그 지금 본인이 방준호와 랜마로부터 그 파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주장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이 이행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준호와 랜마의 자산이 미국 FTX의 채권이라는 아주 독특한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 이명철 등은 방준호의 채권이 자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준호에 대해서 파산이 선고된다 사실과 그리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 방준호의 개인과 동일하다. 그리고 렘마의 파산 관제는 지금 스발바르와의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이행됐기 때문에 뭐 파산법상의 이제 쌍무계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그런 통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 그 방준호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방준호의 KYC 대신에 방준호가 방준호의 KYC를 인정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파산, 방준호의 파산 관계인이 KYC를 하고 이를 미국 파산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수발바르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뭐 말씀드리겠고요. 뭐 일반적인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뭐 번역본과 함께 좀 저희 수임자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음과 같이 저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냐면 일단 방준호의 접견을 가서요. 빠르게 방준호와 렘마가 스스로 방준호는 렘마의 대주주이기도 하니까요.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이 되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된 파산 관제인과 협의해서 파산 선고 사실과 그 계약을 쌍무계약으로 거절한다. 그리고 뭐 혹은 뭐 부인을 한다는 취지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 공문을 보낼 거고요. 뉴욕주 법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개시 여부를 보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솔직히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스발바르 홀딩스에서 만약에 어떤 협상이 오면 적극적으로 팀자분들을 대신해서 뭐 협상에도 임하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하루의 파산관제인, 델리오의 파산관제인이 스발바르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명철 등의 그 신탁채권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고객들에게 넘겨준다라고 가정한다면요. 그렇게 하는 게 또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요. 일단 하루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도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준호의 파산 절차에서 마찬가지로 그 신탁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명철 등의 지금 심리 결과 신탁채권으로 인정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에, 저희 하루델리오 파산관제인도 빠르게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도 별개로 마찬가지에 그 방진호와 또 레마 테크놀로지스의 파산은 필요하고 거기서 충분히 그 채권자들의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과연 그 미리 그 받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지금 트라우마 인포테크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델리오의 파산 관제인이 그러한 판단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파산 관제인에게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인포테크가 지금 사실 델리오에 대해서 받은 자산을 모두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분명해졌기 때문에 과연 트라우마 인포테크가 그 델리오와의 관계에서 방준호에게 그 임의로 맡긴 행위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트라우마 인포테크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모든 채권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주장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법률적인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처음에 먼저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부득이하게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전화 등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